요즘처럼 시장 전체가 예민하게 움직일 땐 단순히 뉴스 하나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그게 왜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결고리를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일본, 중동 각국 정책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는 XRP 같은 글로벌 결제용 코인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세계 거시경제 흐름 중에서 XRP 투자자들이 꼭 짚고 가야 할 이슈들만 정리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월 18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CME 패드 와치 데이터를 보면 현재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98%에 달해요.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확실하게 동결 쪽으로 몰리는 걸까? 최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를 보면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높았고 고용 증가세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건 실업률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일자리는 늘었는데 실업률은 줄지 않았다는 건 고용시장에 뭔가 정체감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오래 버티지 못하거나 근무 시간이 줄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도 쉽게 금리를 올리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위축되고 그 필요한 경제가 더 빠르게 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결보다는 동결 다음은 뭐냐? 이겁니다. 동결은 이미 기정사실인 듯 보이고 이제부터는 인하를 하느냐 유지냐 이 싸움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 리스크 자산에겐 기회가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건 시장 입장에서는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산 가격을 억누르던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돈이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XRP 같은 암호화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전통 금융자산보다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예상에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이제 내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첫 반응은 자금 유입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언제쯤 금리를 내릴까? 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투자자들은 그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분위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기도 전에 이제 곧 내릴 수 있겠네 하는 신호만 나와도 자금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XRP를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런 매크로 전환 타이밍에서 먼저 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 몇 번의 FOMC 회의 전후를 돌이켜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움직였던 게 XRP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동결 분위기는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다음 판을 준비하는 전환 구간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XRP의 기술적 흐름, ETF의 기대감, 기관 유입 시나리오까지 겹친다면 작은 변화 하나에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 보면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특히 AI 관련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이 상승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위험 자산 중심으로 다시 짜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전처럼 안전하게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산에도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암호화폐가 슬며시 껴들어가기 시작해요. 블랙록, 피델리티, 찰스 슈왑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자기들 모델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를 조금씩 포함시키고 있다는 얘기. 저도 많이 했지만 이미 시장에 꽤 퍼져 있습니다. 즉 큰손들이 이제는 암호화폐도 투자 대상으로 본다 이런 시그널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이런 기관 자금이 들어올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같이 주목받는 게 바로 XRP 같은 테마형 자산이에요. XRP는 규제 이슈, ETF, CBDC 연동 가능성 같은 스토리가 명확한 코인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시장이 강세일 때는 그냥 전체가 다 오르는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코인들이 더 크게 튀는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달러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버티는 분위기였고 고용지표도 괜찮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도 높은 수준을 지켜왔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 말은 결국 곧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약세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도 그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이게 XRP랑 무슨 상관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XRP는 원래 국경을 넘는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유럽, 아시아로 돈을 보낼 때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싸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XRP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송금에서는 환율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달러 강세와 약세랑 직결돼 있죠. 만약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바뀐다면 다른 나라 통화로 송금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밖으로 돈을 보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달러 가치가 낮아질 때는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럼 기업이든 개인이든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고, 이런 글로벌 송금 흐름이 커지면 XRP 같은 국제 결제형 코인이 실제로 쓰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달러 약세가 XRP한테 기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미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정식으로 거래가 시작됐죠. SEC의 승인 이후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 K를 포함한 총 9개의 이더리움 ETF가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첫날 거래량만 10억 달러 이상 몰렸었죠. 원화로 약 1조 3천억이 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ETF가 먼저 승인됐고 이더리움 ETF까지 나왔죠. 그럼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은 뭔지 찾게 돼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요즘 다시 조용히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XRP ETF입니다. 사실 XRP는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최근 나스닥에서 발표하는 결제자산 지수에도 포함됐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SEC와의 소송도 거의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정치적인 판단과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겠죠. 만약 XRP ETF가 실제로 만들어지면 그건 단순히 ETF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ETF 덕분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거래 규모도 커지는 걸 경험했죠. 그런데 XRP는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한 번도 못 받았던 몇 안 되는 메이저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ETF가 생기면 이건 그냥 뉴스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될 거예요. 가격이 오르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XRP를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수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죠. 요즘 전 세계 흐름 중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테스트예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미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CBDC를 활용한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테스트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바로 상호 운영성과 브릿지, 그리고 자산의 토크나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각국의 디지털 화폐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되다 보니 이걸 서로 연결해주는 중립적인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XRP 레저와 겹쳐집니다. XRP 레저는 처음부터 여러 통화를 빠르게 연결하고 교환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거든요. 리플이 요즘 밀고 있는 RLUSD도 이 흐름을 의식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CBDC가 확산되면 XRP는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이든 아니면 그 시스템 안에서 결제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든 어느 쪽이든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제가 바로 어제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 리플이 일본에서 웹3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식 프로그램을 출범했죠. 최대 20만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XRP를 활용한 결제 인프라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본은 원래도 XRP를 일상적으로 쓰는 몇 안 되는 국가였고, 이제는 정부까지 웹3의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선 실사용 모델을 본격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어제 올려드렸었던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현재 XRP는 차트상으로 더블 바텀, 즉 쌍바닥을 만들고 거기서 반등에 성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1차 목표가가 2.3달러였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고, 그 위로는 3.3달러까지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뉴스가 하나 더해졌죠. XRP 1,400만 개가 소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소각이란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코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번 소각된 코인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유통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이건 마치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그대로거나 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XRP 입장에서는 공급은 줄고 있는데 수요만 살아나면 바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기술적 요인들은 지금 당장 큰 흐름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시장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금리, 환율, 주식시장, ETF, 정책 방향,
기술 흐름,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XRP에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혹은 뉴스 하나 떴다고 바로 가격이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어디에 쓰이고 누가 실제로 쓰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정책과 자금 흐름에 어떻게 붙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대죠. 리플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XRP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시장 전체의 방향과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깊이 있고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